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아이고, 그 전에 8시간은 어떻게 했는지. 6시간도 그냥 굉장히 벅차. 힘들어. 나중에 4시간 하다 2시간 할까봐 그냥 힘들어. 8시간 어떻게 했는지 작년에 그냥 아주 징글징글하게 그냥 아주 미친 듯이 했죠. 아이고, 이제 못해. 안 해, 못해. 힘들다고. 뭐냐, 이것도. 뭐가 이렇게 주렁주렁 말이 나와. 자, 비록 말년의 삶을 경험하는 유생으로 살지만, 유생으로 살고 싶어 사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승려의 본분에 끈앞으로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한두 군데가 아니죠. 경호는 많은 유학자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수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나누고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 주로 학식 있는 걸출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은 전생의 수급으로 인해 물론 전생의 수급일 수 있지요. 왜냐, 경사는 삼수갑산에다가 업을 전화가지고 필연적으로 만나야 할 인연인들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경호는 호서를 떠나 머나먼 이곳까지 흘러왔을 거다. 흘러온 게 아니고 그냥 작정하고 갔기는 갔는데 그냥 북으로 가다 보니까 강계 공길위에서 마음이 동해서 거기서 멈추게 되죠. 묵은 빛들이 있는 곳 갑산이기 때문에 묵은 빛, 전생빛, 상체. 그래서 강계에서 갑산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이곳 갑산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그에는 경화와 삼수갑산 지역에 만난 대상들이 정리되어 있다. 아래? 경허집에는 그가 입적하기 전까지 북방에서 남긴 시가 90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90편이 아니고 140수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그 만주에서 찾아온 시가 40수. 이 시편들 가운데 경허가 북방의 고원도시를 떠돌며 시를 주고받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실려 있다. 제가 이거 다 쓴 거예요. 실려 있는 건 내가 한 거라. 됐다. 자, 27명이랬죠. 양유상 했지. 이여성, 이여성이 이교사예요. 이름이. 포청리에 사는 이교사와 만남, 밤에 만날 이 교사예요. 교사라 좀 생각이 깨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속된 말을 밤에 만나갖고 맨날 주고받아. 그 사람 이름이, 그 교사 이름이 이여성이에요. 이여성, 양유상. 이 양유상은 누구죠? 양유상은 박물장사, 즉 보부상이에요. 보부상. 어디에서 알고 지낸? 담양에서 알고 지내던 보부상을 하필이면은 그 값싼 서당까지 찾아와서 그 박물장사가 와가지고 그걸 팔아달라고 온 거예요. 뭐가 있어요? 얼레빗 장사죠. 얼레빗, 그 다음에 조, 수수 뭐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파는 박물장사가 양유상인데 양유상이를 거기서 만나다니 대단하죠. 대단해. 담양에서 같이 알고 지내던 박물장사. 그 다음에 이여성은 이교사랬죠. 박리순도 이 학자에서 한학자. 그 다음에 김당녀, 김탁이고, 소산원정 김소산. 그 다음에 해암은 누구라고 이름을 안 쓰고 그냥 해암이라고만 했어요. 그리고 오하천 아시죠? 그다음에 김여항, 그건 조금 전에 했고, 김박원에게 주다, 김박원, 최문화 아까 찾아왔죠. 그 다음에 김일현이, 박형관이는 뭐예요? 이민규, 김낙주, 김치주, 이건 김낙위, 김낙주, 김치주가 따로 있다. 김낙위, 누구지? 김형관의 아들? 아예 모르겠다. 김유군. 이 김유군이는 또 경성 살아요. 서울 사는 김유군하고 날품팔이 하다가 서로 만나. 살다가 날품팔이 하는 데서 만나다니. 그 다음에 강봉원이는 거기 두문동에 가서 만든 낚시꾼 처음으로 만난
북녘을 향해 갔을 때 1번으로 만난 사람이 강복원이죠. 그 다음에 송의증이는 누구예요? 경허선사의 친척. 어디서 만나? 우연에서 만났죠. 한 넉 달 동안 못 만나갖고 애를 태운 분이 이 송의증이에요. 그 다음에 한학순이 막 저기 한 5척 암굴에서 살고 있다고 경허선사가 안타까워했던 한학순이, 장사윤이, 김수호, 물질 밖에서 노는 김수호, 박영상이, 김응삼이는 뭐였죠? 저기 송평리 거기 그 뭐죠? 서숙, 이택룡이 이거 우연에서 만나 송의증 기다리다가, 김용선이, 김수장이한테 얘기하고 가서 편지 주고받은 사람 김수장, 이 송남아는 또 웃기는 게 뭐냐면, 송남아는 또 경허선사 친척인데 하필이면은 또 어디서 만나요? 갑산에서 만난다니까 어이가 없지요. 그래서 전부 모두 7명이다. 27명이다. 그러나 경허와 시를 주고받은 이들이 비단 27명 뿐이겠는가. 그들은 대부분 지방의 선비나 상인이나 지주나 학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사들, 이런 분들이 경허선사와 연을 맺고 서로 주고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늘 끝에 땅 떨어지를 홀로 떨어 불쌍해. 땅 떨어지 천혜의 고와 하늘가 떠도는 경허에게 수견이 남아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죠. 이건 지금 경허선사의 그 삼수갑산의 삶을 뭘로 몰고 있어요? 상체로 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 같았어. 그래도 저는 박사 논문을 쓰는 동안도 경허선사가 왜 삼수갑산을 갖는가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너무 많았고, 항상 밥을 먹으면 얹힌 것 같고 뭔가 찝찝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냥 차라리 전봉준이 나타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슬프기는 하지만, 가슴에 응어리는 있지만 그래도 알고 나니까 좋잖아요. 지금은 뭐 원도 없고, 다만 경허선사의 이 위대한 삶이 조명돼서 진짜 전봉준 장군을 도운 독립운동가로 그렇게 알려지기를 바라죠. 물론 경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밥과 술, 잠잘 곳을 신세졌어요. 준 게 아니고 신세지면서 방랑객으로 떠돌았다는 처연한 사실이 담겨져 있지만, 이는 어떻게 하나 상체지요. 이게 상체고 경허선사가 감당해야 할 마지막 모습이더라. 말년의 삶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힘들어. 또한 상체를 떠난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뭐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경허선사가 상체라고 떠났다고 우리는 속도 모르고 전봉준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그 철봉으로 은둔의 삶을 떠나갔지만, 그것은 경허선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지독한 고독이죠. 그리고 극도의 궁핍함. 이 고독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유생들이 많이 있지만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아래에 남녘 사람들이 같이 연락이 되지 못하고 1년에 딱 2번 오신다 그랬죠. 대역죄를 지은 유배자들이 이곳 삼수갑산에서 만난 것은 지독한 고독과 극도의 궁핍뿐이었으리라. 경허선사뿐이 아니라 그 유배지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 겪는 게 고독과 궁핍한 삶이었겠죠. 경허 또한 이해 없이 자신의 상체가 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는 인과였다. 경허는 남쪽으로 돌아가지 못함을 엄청 슬퍼했어요.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는 그의 고향 호서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그는 자신의 불기를 슬퍼했어요. 불기, 돌아가지 못함. 이 기자 경허선사가 좋아하는 글자죠. 불귀. 그러나 이것은 경허의 시적인 감상의 애교일 뿐이지, 진정한 경허는 방랑자의 시름에 젖어 이것을 노래하고 있더라. 나그네로 떠돌다가 이내 보면 벌써 늙었다고 지극히 인간적인 정서로 한탄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은 이게 진짜인데, 불기를 슬퍼한 게 진짜인데, 제가 이거는 그냥 그 감상의 애교일 뿐이야. 애교 아니라니까. 진짜 가고 싶어 했죠.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어 했죠.
이건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애교다. 그냥 너스레다. 원래 뭐 이리 중에 하루 갔는데 뭐 구독과 저기는 극도의 궁핍함 감당해내야지라고 밀어붙이고 싶었지만 이게 전봉준이 나타나면서부터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였죠. 경화는 병들고 술 취해서 나라 걱정을 잊고자 하였으나, 그죠? 병들고 술 취해갖고 에이 걱정이 있구나. 잊어? 안 잊어져. 시국을 걱정한들 어찌하겠는가. 운수인걸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이를 운명으로 돌렸더라, 이런 얘기죠. 이것도 다 운명이구나. 경화는 한때 전생의 우국지사였다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애국심이 너무 강하니까. 나도 전생의 우국지사였나 봐. 우국충정으로 살던 그가 전생에 언젠가 이곳에 귀향을 온 것일 것이라는 추측은 지난번에 했었죠. 어디 상원함에서 일주일간 잠자는데 똑같은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밭 매는 거, 밭 깔고 하는 그것이 계속 보여. 그래서 경화선사가 깨달아요. 본인이 알아요. 아, 내가 이게 전생에 여기에 왔었구나. 선비로서 그 나라에 죄를 짓고 여기를 왔구나라는 거를, 귀양살이가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상원함에서 계시면서. 바로 자신이 상체를 갚듯이 나라도 자기가 상체에 묵은 빚을 갚듯이 이 나라도 또한 일본 놈들한테 뭔 빚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운명. 그래서 바로 자신이 상체를 갚듯이 우리나라 또한 수겁에 묵은 빚을 갚아야 하는 시절운수임을 자포자기 하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경호의 심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나라에 내가 시국을 걱정한들 못 얻었는가,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니 왜 일본 놈들은 거기에 끼어들고 지랄해. 속상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역시 공업의 본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왜 공업이라고 하잖아요. 온 국민이, 백성이 함께 짓는 업.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화의 섬세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여러 편의 우국충정의 시가 남아있죠. 우국충정의 시가 하나 9개, 10개 있어요. 그래서 경화는 여러 지인들 중에서 우국충정의 선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비들이 그 같은 우국충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의 시국을 논하고 같이 경화선사랑 공부를 배우고 또 그거를 경화선사가 애국심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가 누구더라?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가 김탁이더라는 얘기죠. 김탁이 나중에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가서 그 임시정부 중요 요직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경화선사가 이 김탁에게 수많은 그 애국심을 불어넣어주고 또 거기에 사이사이에 또 이제 아까 말한 누구요? 그 이여성이, 그죠? 이여성도 있고 김응삼이도 있고 그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한 우국충정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라, 주변에. 왜? 경화선사가 역자니까. 경화선사는 비단 북쪽에서뿐 아니라 남쪽에서도 우리 그 수월스님, 해월스님, 만공스님 자기 제자들에게는 철저하게 그 애국심을 가르쳤죠. 그래서 결국은 만공스님도 일본 놈한테 대들고 또 수월스님도 대들고 해월스님도 대들고 수월스님은 가던 길이나 가시오. 만주까지 가서 그 북간도의 동포들을 보살피고 이게 다 경화선사가 그 애국심을 다 이미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말은 안 했지만 항상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셔서 경화선사 제자들만 그래요. 그때 당시에 뭔 승려가 나서가지고 덤빌 수 있었겠어요. 전부 다 그놈들 있잖아요. 친일파 놈들. 중들이 친일파가 돼가지고 친일승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경화선사는 그 제자들 셋을 똑바르게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셋이 다
한 몫을 하면서 그 인고의 세월을 견디게 되는데, 그게 다 경화선사가 그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또 애국심에 대해서 경화선사가 항상 독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마 자녀들도 그렇게 됐나 싶어요. 그리고 또 북쪽으로 가서도 이 26명 만나갖고 무슨 얘기를 하셨겠어요. 내내 나라 걱정이죠. 나라 걱정. 술 취해 나라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같이 어울리기는 어울리지만 전부 나라 걱정하는 일, 예,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큰 단원이 넘어가네. 그러면 그래도 조금 해야 되겠네. 뭐냐 띵띵거려. 다섯 번째 큰 단원 타양살이시. 이번에는 이제 타양살이에 관계되는 시만 모은 거겠죠. 앞에는 오옥충정에 관계되는 시만 모았나 보군요. 이번에는 타양살이에 관계되는 시. 많지요. 경화선사 타양살이. 네. 경화선사는 1849년 4월 25일에 태어나셔서 1849년 824 8월 24일 탄생하셔서 1912년 4월 25일 열반하셔요. 아씨 미쳤나 이게. 그는 누구인가? 우리는 경화를 구한 말 풍운의 조선 땅에 혜성처럼 호련히 나타나서 확철대오를 해서 구한 말 풍운이야 풍운. 꺼져가는 한국 전통선의 등불을 밝힌 근대 선불교의 중조라고 경화를 평가하고 있죠. 근데 참 경화사 나타났으면은 우리 선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왜냐면 이미 우리의 그 선은 선가 어디요 저기 선가기관 누구죠? 서산대사 휴정에서 끊어졌어요. 휴정에서 끊어졌는데 경화선사가 이거를 맥을 잇지요. 선이 뭔지도 모를 뻔했었는데 정말 우리 만약에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경화선사 이거를 경화선사를 모르고 우리가 경화선을 모른다면 뭐를 의지해서 우리가 선을 닦을까? 오 마이 갓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이거 뭐지? 관화선, 그리고 각 교구마다 있는 선방, 이거 뭐라 그래 그걸 선원, 하한 거, 동한 거, 이거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경화선사가 안 계셨으면. 근데 경화선사 계심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탄탄대로를 걸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경화선사를 알으려고 안 해. 이거는 진짜 아이러니죠. 누군가가 잘못한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윗사람들 잘못하고 있는 거야. 자기의 중흥조를 연구하지 않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경화가 근대 한국 선불교를 중흥시킨 인물이며 일대사를 해결한 진정한 수행자였으면 그럼 과연 우리 조계종의 스님들은 뭔 일을 그렇게 하고 계실까?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화의 행리에 있어서는 홍곡이 아니면 누가 그 뜻을 알기 어렵나니 했죠. 홍곡이 아니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는 진짜 몇몇의 승려들에 의해서 이 경화선사가 조명되지 못하고 있어요. 몇몇의 승려들에 의해서. 거기에는 설정스님이 껴있죠. 속상하죠. 희한하게 이게 얽혀 있어요. 아니 왜 경화선사가 왜
경호선사가 왜 이 정치적인 휘말림에 의해 갖고 이거를 하지 않는 거야. 그렇다고 해도 또 웃기는 거죠. 경호선사 제자가 무슨 뭐 설정스님 하나야, 수덕사 하나야, 무슨 해인사 하나야. 그것도 핑계일 뿐이고, 언제는 자성스님 때문에 못한다며. 자성스님이 갔는데도 안 하는 걸.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뭘 못해. 홍곡이라 그러는 거는 뭐예요? 기러기 홍자잖아요. 에잉? 어디 갔어? 여기 있다. 홍곡. 이게 기러기 홍자인데 큰 기러기 홍자예요. 그리고 곡은 뭐예요? 고니곡자죠. 고니곡. 고니. 큰 기러기와 고니. 그러니까 홍곡이라고 하는 것은 큰 포부가 큰 사람, 즉 큰 인물을 우리가 홍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홍곡이 아니면 어찌 그 홍곡의 뜻을 알겠는가 이런 뜻이죠. 큰 포부를 가진 사람, 즉 경허선사 같은 위대한 인물이 아니면 어찌 경허선사의 뜻을 알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야. 그래서 홍곡이 아니면은 홍곡의 뜻을 알기 어렵나니 크게 깨달은 경지가 아니면 절대로 몰라요. 우리가 그렇다고 이거 크게가 써져야 돼. 큰 기러기 홍이야. 여기가. 그래서 저게 김홍국이 할 때 저 기러기 홍자 있었던 것 같아. 김홍국 나라국자에. 나라를 위한다고 그래서 또 그 아들을 그렇게 이름을 그 김탁이 지으신 것 같은데 찾으러 갈게요. 홍곡의 뜻을 알기 어렵나니 크게 깨달은 경지가 아니면 어떻게 사소한 예절에 얽매이지 않고 대범할 수 있겠는가. 사소한 예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경허선사는. 그까지 그 예절이 뭔 필요고 무슨 대중의 비난이 뭔 필요가 있어. 생과 사를 가로지르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경허선사가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슬픈 사실. 응? 전봉준 장군의 시체를 거구가 육척 구척 장신이 푸대자루에다 넣고 뗐다. 푸대자루에다 넣고 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신을 푸대자루에다가 넣고는 시신이 무거워서 이게 옮기지도 못해. 근데 경허선사는 손가락 하나 가지고 쌀가마니를 들었대잖아요. 그것처럼 구척 장신이 뭐 경허선사밖에 더 있어. 전봉준 장군의 시체를 푸대자루에 넣고 뜰 정도의 대범한 인간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친척이 아니면 못해요. 근데 친척 중에서도 또 다 해? 아니지. 경허선사 같은 그러한 거구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대범함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건 뭐더라. 초계사화당에다가 경허선사가 승복을 벗어났더라 이런 얘기요. 승복을 벗어놓고 속복으로 갈아입고 뭐들라고 경허선사가 조계사 이 오기도 싫다는 종로 한바닥에 와가지고 왜 조계사에다가 승복을 벗어놓고 석복으로 갈아입고 전봉준 장군 시체를 가지고 뛰느냐 이런 얘기죠. 그 시체는 지금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시체는 지금도 안 나와요. 몇 곳을 다 파헤쳐도 천안여시 전시 장군 지묘라고 하고 한 곳도 피하도 안 나와. 회각분이야. 그래서 지난번에 그 천장암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뭐 문둥이 무덤이라 해서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져 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가 전봉준 장군의 시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나오니까 경허선사가 트릭으로 혹시 해놓지 않았냐고 해서 지난번에 했었었죠. 근데 아니면 말고지 뭘. 나도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말했지만은 무안에 그거 있잖아요. 배상옥이 배상옥 장군과 그 배신여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무안 말고 어디지 거기 장흥 부용사 그죠? 장흥 부용사에 경허선사가 가셔가지고 거기 경허사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배상옥도 오고 뭐 전봉준 장군도 오고 만나고 뭐 이거 했다 그래가지고 그 배신여를 배상옥과 관계지어서 했는데 그것도 또 운명이겠죠. 나 살아 생전에 그거를 그 구도를 파헤치는 일이 뭐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어요. 경허선사를 폄훼하는 어떤 인간도 나는 용서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니들이 경허를 어떻게 알아? 홍곡이 아니면 홍곡의 뜻을 알기 어렵다니까요. 크게 깨달은 경지가 아니면 절대로 이 경허선사를 거론하면 안 돼요. 경허사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아닌 게 아니라 그 말하잖아요. 그 누구의 박한영 스님이 니들이 경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감히 건드리지 말아라야. 왜? 이미 경허선사의 그릇을 알고 그분이 깨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니들이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경허사 건들지 말라고 그냥 나는 안 건드려도 좋으니까 건들지 마. 그만큼 경허선사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 그만큼 그들은 초짜고 하짜죠. 어쨌든 그래서 홍곡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경허집에서 말한 것처럼 그에 대한 세간에 강한 긍정이 있고 강한 긍정과 약한 부정이 있어요. 근데 그 부정하는 자들은 절대로 내가 용납치 않을 거야. 그러나 홍곡이 아닌 그들로 간간히 세간에서 비춰드는 빛바랜 어둠에 강한 부정이 있어요. 홍곡 아닌 것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극단이 극명하게 갈리어 홍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마치 경허의 운명처럼 암울하게 도사리고 있더라. 가뜩이나 죽겠는데. 근데 그 속에는 경허선사를 부정적인 걸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속에는 바로 존봉준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왜? 첫째 경허선사는 피부병, 그 문둥이와 문둥이를 돌본 탓으로 천장암에서 이미 피부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장암에서 얻은 피부병을 고치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전봉준 장관도 협조를 해줬어요. 근데 못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부병이 개소주 말했잖아요. 개소주를 소주에다 절여서 먹으면 닭똥집에 소주를 절여서 먹는 걸 개소주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개소주가 이 개가 아니고 기해인가 봐. 닭개. 그거를 먹으려고 하는 바람에 술을 드시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이 실패하면서 술을 드시면서 이제 남들한테 파랗고로 보이기 시작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경허선사로 하여금 운명처럼 그렇게 도사리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알지 않냐. 오직 이 극악무도한 것들이 경허선사 웅이방을 갖다가 폄훼를 하면서 또 심지어는 그 반산보적의 시 그것도 경허선사가 지 것도 아니고 뺏겼다라고 하는 그런 더러운 놈들이 있잖아요. 그건 사람 놈들이 아니죠. 왜냐면은 그 인간 경허의 김태읍의 인간 경허 김태읍이도 어지간히 경허선사를 이상하게 썼지만 자기가 나중에는 존숭한다고 썼지. 근데 거기에 그 마지막 그 열반송 거기에 옛날에는 그 역대 조사들이 그냥 마음에 드는 것 봐놨다가 그거를 임종시로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써 있더라고요. 거기에 경허선사 인간 쓴 경허에. 근데 경허선사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거는 반산보적의 임종시가 아니에요. 오도시예요. 오도시를 경허선사가 임종시로 갖다 쓰면서 6줄을 2줄을 드러내고 4줄만 했다 그랬죠. 그죠? 심월권이요 광탄만상이라 광경구망이니 부시하물이라 이렇게 해서 그 망자를 없을 망을 잊을 망으로 고치고 2줄을 드러내요. 광력 비존 그거 필요 없는 말이야. 중복되는 말이라 드러내고 그렇게 쓰는데 그것까지도 폄훼하는 그러한 인간들 아주 극악무도해요. 싹싹싹 내가 다 털어냈지. 뭐냐? 니들이 그걸 알아? 모르잖아. 그냥 뭐락하더라 하고 덤비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근데 뭐 말할 가치조차 없지만 경허선사가 그러한 그 부정적인 그런 것에 휘말려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죠.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허는 차마 그 바닷물에 물방울 하나도 모르고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일면으로 경허의 삼수갑산행은 바로 이것이 경허의 상체로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허는 호련히 떠나 바람처럼 사라진다. 왜 사라졌는지도 몰라. 어떻게 말할 수가 없지요. 경허의 삼수갑생은 이미 그가 깨달음을 얻고 보임을 마치고 천장함에서 5년간 보임했죠. 주장자를 버렸어. 거배가를 불렀어. 하산을 했어.
그렇게 작정된 수순으로 라고까지 이거를 밀어붙였어요. 는 북행의 조짐은 여기저기서 보인다. 하지만 경허선사가 겁의 가를 부르면서 천장암을 하산할 때는 그게 호서 초기라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그때부터 경허선사가 북행의 조짐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800 그 천장암을 하산할 때는 1885년이라니까요. 근데 동학농민은 그 10년 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의 북행의 조짐이 보인다는 건 틀린 얘기죠.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봉준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참 안타까운 얘기죠. 경허선사가 천장암을 떠나고 세상의 저자 속으로 들어온 건 1885년 6월. 6월 연암산 한옥길에 나오잖아요. 5월이다 5월. 그런데 전봉준 장군이 동학농민을 일으킨 거는 1894년. 그죠? 그래서 북행의 조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경허가 삼수갑산을 향한 장도의 발단은 하루아침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우연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또 맞게 잘 썼네. 그래서 뭐래요. 여기까지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경허가 북행을 시도하려는 의지는 여기저기서 엿볼 수 있었다고 본다. 여기서 경허의 북행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본도문에서는 경허의 인간적인 면모에 접근해서 비승비속 방란주의 타향살이와 병고에 시달리며 그가 느낀 인생 무상과 나그네 신세 천하의 뜨내기 경허 늙은 도승의 경허의 일생에서 인생살이에서 묻어나는 애환들을 그에 남긴 북녘시에서 선시에서 알아보고자 한다니까. 타향살이시인데 사실은 이 타향살이시가 전봉준이 전부인데 그거를 굳이 이걸로 장르로 구별을 해서 했다는 건 어리석은 거죠. 타향살이시 전체가 다 전봉준 때문으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경허선사가 타향살이시를 왜 하나? 나그네 시를 못 하려고 하고.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태가 중국으로 들어와서 개송이 되었고 그걸로 음사가 되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전해진 그 시가 중국에 와서 음사돼 갖고 우리가 지금 선시를 하고 있는 거죠. 가태는 연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으로 이 개송이가 본래 있었던 송, 개와 송이 합친 거죠. 그죠? 개와 송이 합친 것이 합쳐서 개송이 된 것이 우리가 개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 속에는 그 현묘한 이치가 들어있고 또 언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선시는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시각에서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가태에서 개송, 계열에서 현묘한 이치를 집어넣은 거예요. 다른 시각에서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했죠. 차용해갖고 거기다가 현묘한 이치를 집어넣은 게 선시가 된 거예요. 선시라는 따로의 장르가 없어요. 성격이 짙다고 말할 수 있다. 경허의 시도 역시 단순한 시의 개념을 벗어나 있지요. 또 다른 의미의 선시의 목적에 도달하고 있다고 본다. 현묘한 이치를 전해주는 것, 즉 경허선의 요체 중도부리를 전해주고 있는 시. 그래서 선시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경허의 시는 비록 평고무상시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선의 근기를 드러내요. 선의 근기를 드러내요. 그 속에 뭐가 되죠? 선리가 들어있고 그 속에는 선취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있다. 그래서 따라서 대중이 느끼는 감동이나 감흥은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경허시가 주는 효용은 주로 선어록이다. 어록이야, 어록. 그냥 경허선사가 따로 길게 어록을 쓰거나 무슨 한 적은 없어요. 남쪽에서는 주로 뭐가 있어요? 기문, 서문, 영찬 이런 게 남아있죠. 경허선사는 원래 글을 많이 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괴롭고 힘들 때 자기 자신의 감정과 이런 거를 그 시로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주로 효용은 선어록의 수준을 넘어서는 법음을 담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디까지야 끝나 이거. 어이씨. 이거 다 못 끝내겠는데. 여기까지 끝내줘야 될 것 같지만 일단 그냥 여기서 끝내줘야 될 것 같아. 어디까지 했냐?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야 일단 여기서 끝내자.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간지오리라 한매를 다 업문을 다 배우리라 의도를 다 이루리라.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봄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마음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을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